오늘은 좀 반도체 관련주가 좀 쉬어가긴 했습니다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최근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6만 원대도 회복을 했고요. 또 반도체 겨울이 온다 몇 년 전 그 리포트로 시장에 충격을 줬던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죠.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또 해봐야 될까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본부장과 반도체 시장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장렬 본부장님은 예전에 현대전자 출신. 네, 옛날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이닉스의 전신이 현대전자 출신으로 또 반도체 애널리스트를 오래 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주가를 보면 어떻게 좀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 네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속도는 예. 여러 변수가 있으니까 낙관하지도 말고 더 이상 비관하지도 말고 잘 좀 챙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죠.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서둘러서 어떤 액션을 하실 필요는 없는 단계로 진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 말 연초까지만 해도 비관론에 휩싸여 있었다면 지금은 비관도 그렇다고 낙관도 안 하는 게 더 나을 장세.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좀 달라졌습니까? 뭐 달라진 계기를 뭐로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달라지기 이전에 예. 너무 안 좋았어요. 반도체 쪽에서. 예. 우리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HBM, 엔비디아하고 같이 우리 AI 시대에 필요한 엔비디아 거기하고 관련되는 한국의 반도체는 HBM이라는 특수한 고부가 디램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익에서는 일반적인 휴대폰 PC에 들어가는 일반 디램이 더 의미가 있었는데 이쪽의 수요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예. 반도체 업체들이 감산을 다시 했습니다. 감산 생산량을 줄인다. 네. 네. 근데 이 감산을 하면은 어느 시점 지나면은 공급이 주는 효과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마침 때마침 그 시점에 그 수요처인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의 30% 쓰는데 예. 중국이 이구 환신이라 그래서 옛날 거 갖다 주면은 새 거 바꿔준다. 가전도 그렇고 휴대폰도 그렇고. 그렇죠. 보조금 주고.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수요가 최악에서 1월 지나고 2월 지나면서 최악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최악에서 벗어나고 업체들, 반도체 업체들은 그 전에 수요가 안 좋아서 감산을 작년 말 올해 초 했던 것이 네. 맞물리다 보니까 수요 공급 측면에서 좋아져서 예. 이 옛날 PC 휴대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3월 초에 많이 알려지면서 네. 삼성전자도 올라가고 뭐 하이닉스도 스트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업황이 어려웠었는데 중국 쪽 수요가 올라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최악은 벗어나는 국면. 사실 근데 최악을 벗어날 때 주가는 또 많이 또 오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또 6만 원을 또 회복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은 아까 너무 낙관할 필요도 없다라는 건 아직 그 반도체 업황이 상승 사이클로 들어간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이른 시점으로 보시나 봅니다. 주가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혹시 한 3년, 5년을 본다면 여전히 AI 대세가 맞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갖고 계신 주가를 보시는 거잖아요, 보통. 그쵸. 예, 그러면 그 아까 이관신이고 뭐 해가지고 수급이 나아졌다 하는데 예. 삼성전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특별히 잘해서 지금 올라온 주가는 아니라고 보시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흔히 얘기하는 하이닉스하고 비교했을 때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그 고급향 그 제품하고 짝꿍을 이루는 HBM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승인이 안 났잖아요. 예. 그 상태에서 옛날 제품에 대한 수급 때문에 올라간 거니까 그거는 낙관하기는 좀 이르죠. 근데 비관하기 뭐하다는 것이 벌써 그 얘기가 한 6개월 지나다 보니 그쵸. 이번 2, 4분기 그러니까 4, 5, 6월 달 어느 시점에는 승부가 나야 되지 않을까? 그걸 기대라 해야 돼요? 아니면 미련이라 해야 돼요? 그게 있다 보니까 제가 기대와 미련 사이. 네, 그렇게 삼성전자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애증의 삼성전자 HB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하나 먼저 좀 짚어볼게. 사실 많은 분들이 또 헷갈려 하시는 게 반도체 이야기하면은 그게 곧 반도체 사이클과 주가가 똑같을 거라고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투자에서 좀 실패하는 경우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산업연구원에서 산업 측면에서 반도체 업황을 이야기하는 것과 증권사 연구원, 즉 애널리스트가 반도체 이야기라는 걸 사실은 좀 구분을 해서 봐야죠. 맞습니다. 이 사이클의 또 주가의 상관관계 좀 쉽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전에는 한 2년, 4년 사이클이었어요. 예.
반도체가 2년 사이클을 하는 거는 반도체를 미래 수요에 대비해 가지고 내가 얼마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공장을 지어가지고 수요에 대응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반도체를 공장을 짓고 가동을 처음에 하고 장비가 들어오고 하려면은 예전에는 2년이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2년 뒤에 수요를 미리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측해서 공장을 지었습니다. 근데 2년 뒤에 수요가 바뀌었어요. 경제 현황이 안 좋고 뭐 더 좋을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수급이 뭐 요동을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년 사이클 한 거고 요즘은 사람들이 대응을 잘해서 공장을 또 여러 군데 여러 나라에 해놓고 제품도 믹스라는 게 제품의 종류를 골고루 성향이 다른 종목을 좀 갖다 보니까 예전처럼 2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사이클이 조금 더 짧아지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소 사이클이 있어요. 아하. 소 사이클을 6개월, 9개월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가들이 보시는 건 6개월, 9개월짜리 사이클로 보시는 거고 네. 삼성전자가 무너진 것이 작년 9월이죠. 네.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무너진 거예요, 아니면? 9월 주가가 무너진 거. 네네. 한 반년 정도 네, 그게 됐죠. 9월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실적 같이 무너졌습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1, 2, 3이니까 이제 6개월, 7개월 넘어가는 시점이니까 네. 소사이클에서 최악에서 좋아지면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기가 오긴 온 거죠. 아하.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반년 정도 지나가는 지금 그 소 사이클 중에서 올 연말까지는 아니더라도 올해 가을 정도로 봤을 때 지금보다는 실적이 나아지지 않겠어라는 기대가 좀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가라는 거는 최악을 벗어날 때 또 네네. 많이 또 오르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사실 상승 사이클로 진입하기 전부터 주가는 먼저 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보통 한 6개월 또 1년까지도 6개월, 9개월은 가죠. 네. 예, 또 선행을 하다 보니까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그거를 또 미리 보셔야 한다라는 게 또 더 어려운 거고 그래서 또 많은 전문가분들 또 모셔다가 또 이야기를 듣는 거고요. 반도체 사이클을 그러면 좀 미리 좀 예측하려면 네. 이게 사실은 좀 어렵기는 한데 어떤 지표들을 좀 보면은 좀 알아챌 수 있다. 잘하는 애널리스트를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아니, 농담이고요. 예. 제가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고 뭐 자화자찬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번 보시고 뭐 예전에 베스트 애널리스트 하셨으니까. 예.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근데 이 사이클을 보는 데 있어서 애널리스트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게 몇 개 있습니다. 네. 첫째는 반도체 가격이 중요하니까. 예. 근데 반도체 가격은 업체들이 PC 만드는 업체하고 내고를 하잖아요. 예. 한 달에 한 번 내고를 합니다.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픽스를 하면은 고정을 하면은 그게 한 달 가기도 하고 석 달 갈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른바 고정 거래 가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몇 개월치. 네.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그렇죠. 뭐 수급이 많이 변할 때는 1개월마다 하고 수급이 안정적이면 한 3개월치 미리 하기도 하죠. 네.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고정거래 가격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 시장 조사 기관에서 서베이가 돼서 발표가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게 중요한 지표입니다. 아하. 더 중요한 건 고정거래 가격은 상당히 중요한 거지만 그거에 선행하는 게 또 있어요. 네. 다음 달 고정거래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현물 시장에서 그렇죠. 이른바 유통망에서 파는 물량은 한 10%밖에 안 되지만 그게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걸 또 현물 가격을 트래킹 이렇게 해주시는 또 사이트가 있어요. 그걸 그렇죠. 가지고 또 움직이는 이 가격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른바 스팟 가격이라고 하는 네. 현물 거래 가격이 나오고 그걸 또 보면서 수요와 공급 단에서 설문조사 네. 하는 게 또 결과가 나오고 또 이걸 바탕으로 또 고정 거래 가격을 또 몇 개월에 얼마로 또 약속을 하는지가 또 나타나는 거고요. 근데 바뀐 게 있습니다. 어떤 예전에는 게 요것만 바뀌었을까요? 보면 됐거든요. 예. 5년, 10년 전에는 최근 3년 사이 바뀐 게 있죠. 네. HBM 때문에. 아, HBM은 사용하는 데가 한정적이거든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크고 AI 반도체 하는 곳들. 그렇죠. GPU라고 해가지고 우리 CPU보다 조금 더 좀 어떤 특수 용도 게임이라든지 우리 AI용으로 한 것이 GPU잖아요. 네. 그러니까 업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거는 장기 계약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1개월짜리 한 주짜리가 아니에요. 물량을 6개월짜리를 미리 정하고 최종 가격은 나중에 정하더라도 거의 정해서 안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D램 반도체 가격의 변동성이 한 달치 변동성이 이제 아닌 시대로 접어들어서 조금 더 이것이 반도체 시장에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네. 거꾸로 얘기하면 그 큰 기업이 수요처가 만약에 흔들린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직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요인이 있죠. 또 그 반도체 종합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HBM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D램 만들던 생산 라인을 좀 줄이거나 네네. 후공정을 좀 줄이거나 외주를 주거나 또 이렇게 또 하면서 뒷단이 과거의 사이클과는 또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네. 더 복잡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져 갑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또 반도체에 보면 소재, 부품, 장비 우리가 네네. 줄여서 소부장이라고도 네. 부르는데 사실 과거에는 생산량, 반도체 D램의 생산량이 많아지면 소재 부품도 더 많이 쓰이니 이 기업들 주가가 오르고 또 업황이 좋을 때 신규 투자를 더 많이 하니 그때 장비 기업들 주가가 좋아지고 이런 사이클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소재 부품 장비도 사이클이 좀 달라졌을까요? 이거는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보시면 돼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생산 시설이 있는데 캐파라 그러죠. 커패시티 가동할 수 있는 전체 생산량을 100% 가동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 신규 수요가 6개월, 9개월짜리가 보여요.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빨리 투자해야죠. 네. 그럼 장비 업체가 먼저 움직이겠죠. 네. 근데 만약에 아까 감산했다 그랬잖아요. 네. 감산했다는 건 뭐죠? 삼성하이닉스가 100% 가동을 안 하고 뭐 50%, 60%밖에 안 하고 있었는데 예. 갑자기 이구한 실행을 모금을 수요가 좋아졌어요. 그러면 가동률을 높이지 않겠습니까? 아하. 그러면 소재주가 먼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다른 거죠. 앞전에 말씀드린 감산에 대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아진 것 같다고 하면은 장비 업체보다는 소재 업체가 먼저 움직임에 맞고 네. 그것이 지난 한 달 정도 사이에 소재주가 무슨 케미칼 이런 주식이 먼저 올라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어떤 반도체냐 네네. 또 그리고 어떤 연유로 가동률이 올라가느냐를 또 봐야 선택지가 더 분명해지는 거고요. 근데 그 장비주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그 생산량 확대를 위해서 투자를 더 집행을 한다. 이제 그 공식도 조금 더 복잡해지고 있잖아요. 여기도 역시 그 HBM 반도체 맞습니다. 어떤 그 장비들이 또 있기 때문에. 네네. HBM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D램보다는 가격도 높고 가격도 높아요. 마진도 좋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걸 하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그런데 커스터머 우리 고객 엔비디아든지 AMD 같은 큰 업체들이 우리 품질을 승인해 줘야지 공급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결정하기 전까지는 HBM 생산을 준비를 했건만 가동을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동안 어떡합니까? 그럼 HBM 생산 가동이 못하면 가동률 저하로 코스트가 원가가 높아져서 마진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 3개월, 6개월 하더라도 만약에 가동이 안 된다면은 아마도 실질적 생산 시설에서는 일부를 원래 제품은 PC, 휴대폰에 들어가는 일반 D램 쪽으로 생산을 계속 할당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제품을 자꾸 이렇게 믹스한다는 거는 원가에는 안 좋은 거예요. 예. 한번 정하면 그냥 가야 되는 건데. 그냥 실수는 좋은 걸로 그냥 대량생산해서 많이 벌면 되는데. 예. 그게 하이닉스는 그게 이루어졌던 거고 작년 내내. 삼성은 그것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HBM 잘 안 되면서. 안 맞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최악이었던 게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어찌 보면 1분기까지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게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HBM이 큰 기회지만 기회를 바로 못 잡으면은 이 다른 전반적인 원가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그거는 콜이 나고 품질 승인이 나고 제대로 생산이 되는 향후 한 6개월 이후에는 달라지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 자체가 올라오는 거는 1분기도 아니고 1분기는 아닐 겁니다. 2분기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많은 주가는 3분기, 4분기를 본다면 빠지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그렇죠. 있습니다. 일단 1분기는 다 지나갔고 네네. 그렇게 해서 그 HBM,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그러니까 품질 테스트를 언제 통과하느냐 뭐 재작년, 작년 올해 또 올해 하반기 뭐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또 기대를 접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 이야기는 또 뒷부분에 해볼게요. 우선은 그 미국의 마이크론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사실 마이크론이라는 이름 자체가 메모리 반도체 D램 측면에서는 세계 3위. 네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밀리는 3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HBM은 삼성전자보다 더 먼저 네.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데 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보니까 2분기 실적 발표 때도 그러니까 마이크론 회계 연도로 실적은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근데 주가는 8% 급락했거든요. 물론 지난 밤 사이 한 2% 정도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그러니까 오늘이 2% 반등한 거 따지면 어저께 8% 빠진 거는 좀 과한 면이 있습니다. 2% 올랐는데요. 일단 빠진 이유가 뭘까? 삼성 하이닉스도 어저께 영향을 받았죠. 네. 빠진 이유에 크게 두 가지 같아요. 펀더멘틀적으로. 펀더멘틀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뉴스 이런 거 말고요. 뭐냐? 뭔가 제품에 무슨 이슈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뭘 말씀드렸죠? 그 중국발로 네.
여기서 그런 용어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레거시 제품이라 해가지고 네. 옛날 구닥다리 제품 쓰이는 거 PC 휴대폰 그러니까 그 HBM은 AI용 반도체. 이건 그냥 공인 거죠. D램. 네. 컴퓨터나 옛 서버에 들어가는 거 이제 우리가 그 D램을 어느 순간부터 레거시, 네. 과거 유물 같은 거라고 우리가 맞습니다. 부르고 있죠. 맞습니다. 두 가지인데 레거시용의 수요가 워낙 안 좋은데 마이크론이 갖고 있는 중에서 가장 취약한 게 낸드라는 제품이 있어요. 네. D램 말고. 우리 SD 카드나 네, 휴대폰 저장. 예전에 그 하드 디스크를 대체하는 SSD 같은 것들. 네네. 휴대폰의 저장 용량이나 카메라 같은 데도 많이 썼었죠. 그러니까 PC의 그 D램하고 다른 건데 낸드는 이 규모가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D램보다도 한 3분의 1 사이즈니까 상대적으로 적긴 합니다만은 네. 이쪽의 원가 구조가 안 좋다는 그 회사만의 이슈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또는 뭐냐면 낸드 쪽에 아까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 하는데 그래도 좀 부족하다. 이래서 이른바 레거시 쪽에 대해서 마진이 안 좋다. 이렇게 본 게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 관점은 이게 중요한데 HBM. 가장 큰 것이 HBM인데 D램은 76%인데 특히 HBM이 얘네들도 매출 비중이 한 16% 됐거든요. 네. 근데 마진은 좋으니까 엄청 영업이익에 기대를 하겠죠. 네. 근데 HBM이 이제 본격화되다 보니까 삼성보다는 일찍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규모는 하이닉스보다 훨씬 뒤지만 일단 품질 승인은 문제 없어서 돼요. 어떻게 되죠? 품질 승인 받았어요. 네. 삼성전자는 아직 못 들어오고 있어요. 하이닉스 앞에 가고 있어요. 네. 마이크로 어떡하죠? 이른바 생산을 빨리 증산하고 싶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증산을 빨리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율, 품질 불량되는 그 율이 낮게, 그러니까 수율을 높여야 되는데 수율이 빨리빨리 높아지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실적 발표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율은 불량률의 반대말이죠. 예. 양품이 나오는 비율이 이제 수율이라고 하는데 마이크론은 그 HBM을 빠르게 증산하는 과정에서 급하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를 그런 보여준 것이 마진에 대한 그 우리 매출 총 이익률을 하는데 네. 제조원가 빼고 이 이익률의 전망이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네. 또는 지난 분기보다 이번 분기 중 가이던스가 조금 약 1%포인트 낮게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재료값 더 많이 든다. 생산 원가가 좀 더 듭니다. 근데 그게 한 1%포인트 정도인데 주가는 8% 급락. 그러니까 36점 얼마인데 35점 얼마에서 1%포인트 낮았는데 이거를 그렇게 해석한 것이 가장 큰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또 이제 투자자별로 네네. 어떻게 또 판단을 하느냐 그 영역으로 일단은 또 넘어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에게는 이게 어떻게 거울 효과가 나타날지 한번 또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게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HBM 요인과 레거시 D램의 요인을 다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전자는 HBM 측면에서는 사실은 더 이상의 악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차피 잘 못하고 있었으니까.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D램 측면에서는 어떻게 네. 봐야 됩니까? 삼성전자 측면에서는 HBM은 엔비디아에 의미 있게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좋은 기종, 하이엔드 기종에서는 그러니까 마이크론의 이런 이슈가 삼성전자한테는 지금 적용되지 않죠. 다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삼성전자도 나중에 콜이 된다, 품질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실제 삼성전자도 생산을 높일 때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각보다 원가가 높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들을 수는 있는데 아직 일어난 것도 아니고 품질 승인된 게 아니니까 이거를 주가에 반영해서 삼성전자가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지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레거시 제품 중국발 이구환신 이런 HBM 아닌 옛날 제품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측면이 혹시 이구환신 이런 것이 우리 관세를 앞두고 3월 달에 2월 달에 조금 앞당겨서 수요가 발생한 것이고 그래서 4월 이후에는 오히려 수요가 약간 주춤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면 이 포인트는 삼성 하이닉스의 낸드나 다른 쪽도 영향을 줄 소지가 있습니다. 그 정도 임팩트라 본다면은 어저께 주가가 반락한 거는 삼성 하이닉스가 네. 최근에 2월 말 대비했을 때 그저께가 주가가 한 13% 올랐거든요. 네,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락 그 정도의 영향의 경계심은 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일단 수요면 그리고 또 이 회사들이 또 기술을 통해서 언제 엔비디아의 승인을 받는지를 또 지켜봐야 될 테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발열이라든지 성능 문제 때문에 삼성전자가 자사의 HBM을 엔비디아에 공급하지 못했었는데 과연 이른바 퀄 테스트, 네네.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더라도 대량 생산할 때 마이크론이 겪었던 문제를 삼성은 안 겪고 완벽하게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가봐야 알 수. 그거는 자신은 못하죠. 그렇죠. 목표를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그것까지 신경 쓴다는 건 조금 좀 이른 것 같긴 하고요. 그렇죠. 일단 당장은 네네. 엔비디아의 테스트부터 통과하는 게 우선은 네네. 숙제인 거고요. 얼마 전에 그 개발자 컨퍼런스 네네. 엔비디아 행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젠슨 왕도 또 삼성전자 언급을 했습니다. 항상 언급은 해줍니다. 이게 립 서비스인지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이었죠. 그 HBM의 어프로브라고 썼던가 승인이라고 해서 본인의 사인을 남겨서 1년 전입니다. 그게 되게 해프닝이 됐었죠. 근데 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승인이 된 건 아니었는데 예. 이번에도 사인을 했다고 하는데 HBM이 아니라 그래픽 메모리에다가 네. 사인을 했다고. GDDR7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HBM은 네. 중요한데 예. HBM만큼의 이슈는 아니니까요. 예. 이게 언제쯤 될 거라고 뭐 일정이라도 뭐가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시장에서 예상하거나 아니 기대하는 거. 예. 그러니까 회사에서 목표라고 천명한 거는 상반기 중이니까 6월까지입니다. 삼성전자가 1,000명 거. 예. 그동안 1,000명을 많이 하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켜봐야죠. 이 정도 되면 이제 네. 그 양치기 소년도 예. 예, 조금 그럴 수가 있는데 하여튼 삼성은 본인들이 이제 실력으로 네네.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 여기에서 그럼 왜라는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왜 안 되는 걸까? 하이닉스는 잘하고 있고 심지어 마이크론도 이미 통과를 한 테스트인데 왜 삼성은 못할까? 이게 참 그동안 해석은 많았습니다. 네네. 글쎄요. 이게 뭐 워낙 많은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삼성에 조금이나마 관심 있으신 분 많이 접했을 것 같은데 네. 설계 자체부터 문제였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미세 공정의 과정이 점점 반도체를 만들 때 트랜지스터 간의 회로 간격을 좁히는 과정이 필요한데 네. 어느 단계에서 삼성이 뭔가 조금 집중력이 떨어진 건가 아니면 사람들이 핵심 인원들이 다른 회사로 이전하는 과정에 조직력이 흐트러진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램의 근본적인 기술력의 이슈에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시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아까 HBM을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디램과 달리 HBM은 뒤에 후공정, 뒤에 앞단이 아니고 뒤에 후공정에는 조립하는데 조립하기 단순한 게 아니고 반도체를 이렇게 높이 쌓는 적층하고 구멍을 뚫고 HBM 좀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 속에서 핵심적인 장비가 필요한데 그 장비를 하는 데 있어서 또는 그 장비하고 필요한 그 원재료, 소재에 해당되는 화학약품 이런 거 한마디로 소부장하고의 협력 관계가 삼성전자가 결단을 조금 잘못 내리거나 좀 미룬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았던 거죠. 네. 하나는 미세 공정 자체의 설계 기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이닉스랑 대별되게 소부장, 핵심적인 장비, 이게 본도 장비라는 것도 있고 거기 관련되는 화학약품도 필요한데 네. 여기에서 조금 구축, 자기네 입장에서의 완벽한 구축이 부족했다. 라고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견해이고요. 이런 게 문제가 됐다 그러면 바꾸는 데는요. 6개월 1년 걸립니다. 제가 작년 8월 9월 달에 이 얘기에 대해서 알려졌을 때 제가 한참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 문제는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걸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라고 방송을 드렸는데 그리고 그러면서 그 시점에서 주가가 한참 오랫동안 53,000원에서 65,000원에서 갇힐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거든요. 아직도 거기 안에 있긴 한 거죠. 조금 희망을 보이고 있긴 한데 그래서 원인이 뭐가 됐다는 건 결국은 사람이고 사람의 그 기술력이 부족했다는 건 있었는데 기술력이 없어졌다는 건 사람 관리라든지 기술자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 뭐 짧은 시간에 말씀을 다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부족했다. 준비가 대비가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수한 인재들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SK 하이닉스로 이직하고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직하고 또 다른 데로 빅테크 기업들로 이직하고 이렇게 되면서 좀 뼈아프게 되는 거죠. 근데 HBM 그러니까 D램을 차곡차곡 쌓는 것에만 문제 있는 줄 알았는데 네네.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 차곡차곡 쌓는 그 원판 D램 자체에서도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네네. 그런 평가도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 설계를 아예 변경하겠다라고 했던 건데 그게 뭐 짧은 시간 안에 또 되는 거는 아니고 해서 이거는 삼성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6월
맞습니다. 이렇게 또 이거 가봐야 역시 이거입니다. 그 설계를 변경한 게 이제 제대로 잘 통하는가를 네네. 봐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또 대한민국의 구군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그 지금 전국 안정의 여부 예. 뭐가 됐던 간에 어쨌든 결판이 나야 되잖아요. 예. 그것도 뭐 2분기 중이고 삼성 입장에서도 아까 설계건, 퀄이건 이것도 2분기이고요. 아마 그 트럼프의 행정부의 그 관세 정책이 유화 정책으로 바뀔지 어떨지 그래서 감세 정책으로 바뀔지 여부도 2분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모아지기 때문에 판단을 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낙관 비관을 하는 것도 어려웠기 때문에 대응과 포트폴리오 관리 미국, 중국, 유럽, 한국 어느 시장에 할 것인지 이렇게 보는 큰 관점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한 종목에 이제 안다라고 들어가는 게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기 때문에 새롭게 먹거나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세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네. 2025년 2분기가 네. 정말 중요하다. 네, 여름 휴가를 제대로 갈 수 있을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이 좀 더 평온하고 네네. 잘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래서 삼성전자 HBM이 또 중요한 거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새로운 메모리 체계를 또 선보였어요. 네네. 소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사실은 소캠은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네. 근데 정확히는 엔비디아 컨퍼런스에서 마이크론이 더 의미 있게 얘기했어요. 근데 소캠을 말씀드리면 이게 뭐 시스템 원칩이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욕자가 다른데 네. 그 전에 그 일반 HBM 말고 우리 PC 휴대폰에 들어가는 거. 네. HBM은 데이터 센터 저 멀리 클라우드 구름을 타고 저 어딘가 숨어 있는 데이터 센터 서버에 거기 들어가는 D램이 HBM이에요. 그렇죠. 이게 엄청 비싸요. 일반인들이 볼 일도 없죠. 없죠. 근데 우리 PC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 PC도 말이죠. 성능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옛날과 다르게 워크스테이션 레벨도 가고 뭐 고성능 PC가 되면서 우리 휴대 PC 안에서도 AI 웬만한 거 개발자들이 처리할 수 있게끔 AI 기능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게끔 만드는 PC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엔비디아가 발표한 것이 DGX 시리즈입니다. 네. DGX라는 것은 AI 전용 그렇죠. AI 전용 개인용 컴퓨터인데 고성능 컴퓨터입니다. AI PC. 예, AI PC를 DGX 해가지고 DGX 스파크, 스파크 뭐 불꽃 나는 거 네.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겁니다. 2,999불. 그러니까 한 400만 원 안 되는 거죠. 하이엔드. DGX 스파크 다음에 스테이션. 이건 워크스테이션과 비슷한 거. 그 다음에 기업들이 하는 거. DGX 슈퍼팟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여기 들어가는 거는 HBM이 아니고 거기에 맞게끔 들어가는 디램이 필요하다. 근데 아무래도 여기는 파워가 더 중요하고 발열이 더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로우 파워가 중요합니다. 파워를 낮추는 거. 전력을 조금만 쓸 수 있게. 별도 덜 나고. 맞습니다. 그런 게 원래 디램이 있었어요. 로우 파워 디램이라고 LP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거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소캠이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던 거랑 PC에 들어가던 거랑 그 중간 지점을 찾았다. 아니면 그 AI 서버에 들어가는 거랑 그 중간 지점을 찾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도 똑같이 D램은 D램인데 네네. 구성하는 방식이 좀 달라졌다. 당연하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네. 왜 우리가 예전에 용산 가고 D램 이런 부품 사서 컴퓨터 조립하고 또 16기가짜리 요즘 한 4개 꽂아서 네네. 이렇게 메모리 이제 자체적으로 증설하고 네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소캠이라는 그 새로운 구조가 나오면서 AI PC에도 어울리는 그런 D램이 또 그러니까 되는 엔비디아가 PC 시장도 먹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D램도 그렇고 제덱이라고도 하는 국제 반도체 협회 예, 표준 규격 만들어서 그죠. 거기서 예. 표준 규격을 다 약속을 해서 우리 이렇게 만듭시다라고 해놓는데 그렇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번에 우리가 원하는 규격은 따로 있어. 네. 우린 그걸 소캠이라고 부를 거야. 예. 날 따라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접촉을 했고 다 쫓아가야 준비가 하는 거로 올해 하반기에 거기에 맞는 제품이 공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요 질문들이자면 이거 한 3시간은 필요한 건데 간단하게만 좀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젠슨왕이 CES 때였죠. 네네. 양자 컴퓨터 이거 한 20년 20년 걸린다 하니까 그때 아이온큐를 비롯해서 미국에 물론 이제 그 전에 많이 오르긴 했었습니다만 폭락을 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폭락을 했었죠. 하루 만에 막 40% 떨어지고. 근데 이번에는 약간 좀 미안한지 좀 립 서비스를 해주더라고요. 네네. 본인이 너무 몰랐다라는 네. 이야기도 했었고요. 상장된 회사인지 몰랐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부메랑을 일으켰죠. 오히려 더.
양자 관련되는 회사들이 상장되어 있을 줄은 몰랐다는 식으로 들으니까 의외였다.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해석이 되어서 오히려 그날 발표되고 나서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쳤죠. 요즘 며칠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벌써 상장했어. 그렇죠. 이렇게. 난 몰랐다. 근데 우리도 이제 한다. 예. 연구소를 R&D 랩을 이제 뭐 새 회사를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양자 데이로 해가지고 관련된 사람한테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식으로 양자 데이를 지난주 금요일에 한 거죠. 근데 별 도움은 안 됐고. 뭐 도움이 주가에는 안 됐고요. 예, 그건 앞으로 뭐 20년은 아니더라도 5년 이상 10년 가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젠슨 왕의 말이 틀린 거는 아니고 네, 그렇죠. 한 15년, 20년은 가봐야 이 양자 컴퓨터라는 게 상용화가 될지는 또 봐야 되는 건데 물론 또 일각에서는 현재 기술로도 일부 기업들은 양자 컴퓨터 기술을 쓰고 있다. 쓰고 있죠. 라고도 하고 있고 네네. 물론 이제 그는 소규모겠습니다. 아주 제한적인 거고. 아주 제한적인. 그래서 이쪽 말도 맞고 저쪽 말도 맞는데 제가 봤을 때 그보다는 로봇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로봇이요. 예, 자동차 그 생산 라인에 로봇이 들어가는 게 훨씬 빨리 올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그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맞습니다. 현대차가 지분 네. 투자한 정의석 회장하고 같이 그 투자한 그 기업이 자동차 생산을 연습하는 영상이 공개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건 당연하죠. 그 미국의 그 우리 옵티머스, 예. 그렇죠. 엔비디아가 테슬라. 아니고 테슬라죠. 예. 옵티머스 이런 것도 봤을 때 이미 자동차 생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조금 뒤졌지만 현대차도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러냐가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아세요? 자동차 체인에서 현대차, 기아 말고요 여러 가지 그 부품업체 일 있잖아요. 네. 다 합치면은 자동차 생산할 때 인건비가 한 4% 됩니다. 인건비를 반만 줄여도 자동차 가격이 17%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인건비가 반이 주는 게 아니고 3분의 1로 줄 수도 있으면은 원가가 한 30%는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BMW도 그렇고 네. 테슬라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그 생산 라인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집어넣으려고 네. 그렇게 속도를 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10만 불 가지고는 원가가 한 30% 정도밖에 안 주는데 이게 10만 불짜리 그 로봇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한 3만 불짜리 레벨을 가면은 예. 원가가 거의 10으로 줄기 때문에 그럼 이론적으로는 그 자동차 생산하는 자동차 원가가 거의 한 40% 이상은 줄 수도 있다는 지금 보고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노조 이슈라는 게보다도 생산 기지를 어디에 두느냐에 관계없이 로봇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자동차 생산 라인 들어가시는 분들의 연봉 수준이 낮지를 않은데 네, 높죠. 예. 그 연봉의 한 절반? 네, 그 절반 정도 아닙니다. 되는 네. 휴머노이드 로봇을 쓰면은 몇 년이고 쓸 수 있다라는 거. 물론 그렇죠. 이것도 이제 보시는 분들 관점에 따라서 네, 그러면 또 이제 사람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느냐 또 그건 일개 다른 문제인데. 논쟁이 붙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풀어야 하는 숙제인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고 네, 전 세계적인 미국,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네. 또 빅테크 기업들은 당연히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또 네.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에서 조금 빠져 있기는 한데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좀 많이 발전할수록 우리나라 반도체도 많이 팔리고 배터리도 많이 팔리고 감속기 모터도 많이 팔려 해야 되는데 그렇죠.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죠. 네. 그런데 우리 전기차 있잖아요. 전기차의 배터리. 네.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2030년에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30테라와트 100이라 합시다. 복잡하니까. 네, 네, 네. 그게 100이면은 로봇이 들어가서 30년이 되더라도 한 1%밖에 안 됩니다. 전기차 시장이 1%밖에 안 되고요. 다만 2030년에 발동이 걸리면은 네. 2040년쯤 됐을 때는 2040년 되면은 의미 있게 컸습니다. 지금의 그 전기차 레벨 정도의 규모가 2040년에 늘어날 수 있는데 그것이 2030년이 어떤 분기점이 되는 거고 2030년의 분기점이 되게 만드는 핵심이 뭐냐면은 지금부터 27년 8년까지 생산 현장에서 로봇을 사용하는 그런 연습 게임을 충분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옵티머스는 시작을 한 거고 현대차는 늦지 않게 시작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또 정말 중요한 게 배터리라고 네네. 하는데 지금 한번 충전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뭐 2시간, 3시간밖에 못 움직인다고 맞습니다. 하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자기가 알아서 자기 배터리를 빼서 네. 다른 데다 충전 꽂아놓고 다른 거 빼서 자기 가슴팍에다 꽂고 하는 게 나올 것 같은데 아직 그런 거는 공개가 되질 않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요거 예언 하나 해봅니다. 분명히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아이고야. 왜냐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네네. 중국에서도 배터리를 교체하는 시스템으로 중국은 그렇게 하고 나오고 있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따로 충전 안 하고. 네네. 반도체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요 이슈 하나가 있는 게 네.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못 올라가게끔 제재하고 있고 그중에 핵심이 EUV라고 하는 네. 극자외선 노광 장비. 네덜란드 회사가 맞습니다. 오로지 만들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중국에 못 팔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유럽 회사들이 반도체 연합을 구축하고 있다고 네네. 합니다. 예. 이러면은 미국 제재에 우리는 따르지 않을 거야. 중국에게도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팔 수 있어라는 걸 준비하는 걸까요? 그런 게 준비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전에도 화웨이 있잖아요. 예. 화웨이. 중국의 화웨이. 예. EUV 장비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험 생산에 들어가서 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내부적인 중국 내수적으로는 공급한다는 게 기사가 났어요. 이미. 그게 네덜란드 ASML이라는 회사만 만드는 줄 알았는데 네, 방식은 좀 다릅니다. 화웨이가 우리도 극자외선 노광 장비 만들 수 있어? 네. 라고. 사실은 그전에 상상도 못했던.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제가 번역한 책 중에서 ASML이라는 책이 있는데 최근에. 거기 보면은 그 ASML 관계자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서플라이 체인을 다 구축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ASML 장비가 노광 장비라는 것이 집체만 하고 뭐 5,000원짜리인데 거기 렌즈 들어가고 레이저가 들어가고 이런 서플라이 체제를 구축하는데 한 20년 걸렸거든요. 네. 그래서 심플하게 10년에서 15년은 뒤져 있다. 그럼 10년에서 15년 뒤진 게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가봐야 하는 겁니다. 도전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10년, 15년은 뒤쳐져 있고 네네. 그렇다고 해서 네덜란드 기술이 15년 동안 멈춰 있는 건 아닐 테니. 물론 계속 가죠. 근데 그게 만약에 물리적인 한계로 효용성이 떨어지는 단계에서 후발자가 따라오면은 어느 순간에는 걱정이 될 수 있죠. 그런 시기가 올 말 내년도에 한 번 정도 올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다행스러운 건 걔네들이 준비가 되더라도 실제 의미 있는 양산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겁니다. 네. 그게 뭐 1년 내지 되지는 않을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예를 들어서 2015년에 2025라고 플랜했을 때 네네네. 10년 지나고 20년 지났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나요? 한 20년 지나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예. 2015년부터 준비를 했다 칩시다. 그다음에 그러면 20년 뒤면은 20년 15년 뒤면 어떻게 돼? 15년 정도 되면 2030년이잖아요. 30년. 그러니까 10년하고 20년 중간이니까 15년, 2030년, 지금 25년. 아직은 괜찮은데 향후 3년, 5년 지난 다음에 수많은 것에서의 도전은 여전히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도전이 세게 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 제재를 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또 계속해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맞습니다. 있고요. 정말 중요한 반도체 산업 이야기, 또 기술 이야기.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